코로나 때문에 뭐 격리돼 있고 막 재택근무하고 막 그러면서 OTT 서비스 그러니까 TV에 셋톱박스 없이 온라인으로 각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 많이들 이용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그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넷플릭스부터 활성 이용자 수가 좀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티빙, 웨이브 같은 이른바 토종 OTT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불법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활개를 치고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의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칼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OTT 많이 보시나요? OTT 3개 보고 있습니다. 유료로 결제하시는 것만 3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보면 네. 이제 넷플릭스가 최고의 이제 강자고 뭐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고 티빙, 웨이브라는 이른바 토종 OTT도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티빙하고 웨이브가 적자, 영업 손실이 1,000억 원대까지 커졌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티빙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61억 원이었다가 2021년엔 762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1,192억 원이었거든요. 영업 손실이. 영업 손실이요. 네. 그러니까 해년마다 앞자리가 바뀌면서 손실이 될 정도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죠. 그에 비해서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출 대비 봤을 때 영업 손실이 너무 큰 거죠,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몇 달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단기간 동안 구독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은 적어지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또 드라마 같은 것도 대작 만들어서 또 그렇죠. 큰 돈 써야 되고. 그럼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되는 것 아니냐 기대를 모았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여기는 어떻게 기대 이상입니까? 아니면 기대 이하입니까? 반응이? 솔직히 제가 지금 칼럼을 많이 적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해서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 여러 번 말했는데 솔직히 기대 이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 OTT 평균 구독자들이 보는 OTT 숫자가 2.7개예요. 대략 2개에서 3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개를 보는데 저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이렇게 보는데 사실 디즈니 플러스 거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우선 3개가 대부분 비슷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딱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 구독자들은 약간 맵고 자극적인 거 익숙하거든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슴슴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땐 괜찮은데 계속 보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벌써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내용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 본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지노 이런 경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카지노가 히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했던 거죠. 그 최민식 씨 나왔던 거. 맞습니다. 그 여기는 뭐 마블이라든지 이런 게 디즈니 거기는 한데 이미 또 우리가 극장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본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극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분기 한 달, 2달 이렇게 걸려가지고 뭔가 기다렸다 가서 보는 건데 매일 보기에는 사실 뻔한 내용이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MAU라고 하는 활성 이용자 수도 많이 줄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업체들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탈을 하고 왜 이럴까요? 이거는 사실상 구독의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독 시스템이요? 구독 같은 경우에 여러 외국이나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를 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구독자의 50% 정도는 해지를 고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대략 한 2년 가까이 강제로 OTT를 본 거잖아요. 외부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굉장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데믹이 오다 보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굳이 OTT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 사실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저도 3개 있는데 3개 중에서 거의 보는 게 없거든요. 근데 간혹 대작이 한번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너 이거 봤어? 나 봤는데 야 어제 이거 진짜 재밌더라. 새로 또 업로드 언제 된대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체 콘텐츠 이른바 뭐 땡땡땡 오리지널 그쵸. 같은 거를 투자를 하고 배급을 하는데 이런 전략들은 그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6개월의 절반 정도 구독자들이 해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락인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작 콘텐츠를 제 생각에는 최소한 반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배포를 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유입도 되고 있던 사람이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구독이라는 게 해지하는 순간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독자를 락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부 유입과 동시에 화제성을 가지고 다시 못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구독, 재결제할 시점 즈음에 그쵸. 신작, 대작 한번 터뜨려야 되고 그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아주 큰 대작 시리즈는 보통 분기에 한 번, 뭐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약간 분기별 여름 방학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중간 중간에 영화 한 편씩 넣어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길복슨 같이 이렇게 대작 영화를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시리즈물 뭐 그쵸. 6부작짜리 하나 그리고 단편 영화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세히 보시면 약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재결제하도록 그렇죠. 유도를 하는. 왜냐면 요즘 볼 게 많아가 사실 다 해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해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음 달에 재밌는 영화 나온대, 다음 달에 뭐 더글로리 파트 2 나온대 이러니까 그때까지만 보지 이러다가 계속 결제하는 거죠. 계속 결제하는 거죠. 또 자동 결제로 또 그쵸.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티빙하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진출 그쵸.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일부 해외 콘텐츠를 뭐라 해야 되나 M&A 하는 그렇죠. 해외 채널들도 M&A를 좀 하고 있고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이벤트 같은 그쵸, 거 독점 중계하고도 있고 나름의 생존 전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넷플릭스가 사실 완전 독점, 과독점 정도 되잖아요, 사실상. 예, 과점. 그렇기 때문에 과점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안 했던 게 지금까지 예능이랑 스포츠였어요. 근데 네. 예능은 최근에 솔로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피지컬백 이런 식으로 해서 예능 부분도 나가서 정말 잘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안 하는 유일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의 전략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건데 니치 시장을 잡아야 된다. 틈새 시장. 예, 맞습니다. 틈새 시장.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보는데 홍콩 옛날 주성치 옛날 영화를 좋아해요. 주성치 영화. 예. 네. 좋아하세요? 예, 뭐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들어갔을 때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마다 다 그 세대 효과라고 하는데 예전에 40대가 20대에 보던 영화를 최근에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40대를 저는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OTT가 나가야 된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40대들이 40대들이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봤던 영화나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국내 OTT들이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 OTT는 넷플릭스처럼 계속 대작을 내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는 악순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불 전략으로 했을 때는 승산이 사실 없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스포츠는 사실 이제 라이브 생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넷플릭스는 약간 좀 약하고 그 틈새를 쿠팡 플레이가 확 치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넷플릭스도 나름의 이제 뭔가 타겟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 광고가 들어가는 대신에 조금 요금제가 저렴한 거 맞습니다. 내놓기도 했었고 또 일각에서는 이거 계정을 공유하면서들 많이 봤는데 그쵸, 계정 그쵸. 공유를 이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여러 한 몇 개 뭐 캐나다라든지 뭐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심지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계정 공유를 막았더니 구독자가 늘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시그널로 지금 아마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게 우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은 계정 공유를 막으면 넷플릭스 그만 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더 글로리를 피크로 해서 넷플릭스가 최대 이용자 수를 찍었는데 최근에 반토막 났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네, 거의 끝나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가지고 끝난 거는 아니고 많이들 보고 많이들 난 후에. 보고 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런 특성상 넷플릭스가 바로 계정 공유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특성 봤을 때 더 글로리 사례를 봤을 때도 만약에 계정 공유를 막아버리면은 캐나다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오히려 구독자 느는 게 아니라 구독자 이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신중하게 접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소비자들이 무섭습니다. 훌륭하시죠. 힘이 셉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OTT들이 되게 이제 괴로워하는 게 불법 사이트들. 그렇죠. 불법 사이트들 이제 꼬리 잡기 게임 같아요. 그쵸. 잡으러 가고 그 IP를 차단을 하면 또 우회해서 또 들어오고 그렇죠.
이거를 불법 OTT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웹툰하고 웹소설 관련돼가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조금 더 가서 한 10여 년 전으로 가면은 그 MP3 음원 공유 관련해서 있었거든요. 음원 막 P2P 파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역사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까지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려 그러면 운용자를 검거하거나 운용자에게 사이트를 못 만들게 하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입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기술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IP를 막는다든지 이런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이 사이트 자체를 아예 못 들어오게 나라에서 막는다든지 특정 사이트 같은 외국에 이런 식으로 좀 입법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우선 소비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안 찾는 것도 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 찾는 사람이 적다 보면 자연히 불법 사이트는 적어지거든요. 또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게요. 이거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